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은 특히 천무 CHUNMO와 같은 놀라운 무기를 생산함으로써 방위산업에서의 선진성과 혁신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천무는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보여주는 혁신과 고급 기술력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의 탄약을 동일한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다기능성으로 두드러지며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뛰어난 유연성과 내구성으로 인상적입니다. 천무의 이러한 능력은 전장에서의 유연성과 전투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 기술 개발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고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며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창의성, 품질,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우수성이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폴란드에 드디어 천무가 실전 배치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은 지난 28일 천문의 개량형 호마르케이를 받아 눈보라를 뚫고 설원에 배치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천무는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배치해 놓은 다연장 로켓으로 주요 육군 군단 포병 여단과 해병대에 1개 대 이상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등 폭설과 흑한이 심한 서북도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천무는 이러한 험악한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천무는 K9 레드백과 같이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부터 설원과 사막과 정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의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일최고 기온이 한국보다 더 추운 영하 6도에서 영하 7도까지 떨어졌는데 최전방에 배치되어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산 로켓 발사기는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실전 배치된 천무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제때의 군대를 현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했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산 속도만 높이면 됩니다. HSW는 최소한 2교대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호마르. 이건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수백만 개의 화물 탄약을 주문할 시간입니다. 브라보. 더 주세요. 나는 이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싶다. 이거 모스크바로 날아갈까요? 이번에 혹한이 찾아온 폴란드 최전방에 천무가 배치된 것을 보고서 지금 노르웨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혹한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미 K전차를 현지에서 동계시험 평가를 까다롭게 했고 K전차는 최고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K전차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이제 K239 다연장 로켓 천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장거리 로켓포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한다고 알렸는데 노르웨이 군 당국은 지상군을 위한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천무 등 로켓포 구매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천무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유도 로켓을 비롯 다양한 구경의 다연장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약 300km의 지대지 미사일도 쏠 수 있어 노르웨이가 필요로 하는 방공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로켓포 천무를 이용해 부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트롬스에 로켓 포병사단이 창설됐지만 핀마르크 지상사령부에도 새로운 전문 장거리 포병사단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핀마르크 지상사령부는 수도 오슬로에 주둔하는 대대급의 국왕근위대가 대표적인 부대입니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신설 포병부대가 새로운 장거리 로켓포를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입찰 과정을 준수할 경우 신설부대는 2029년에 로켓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이미 K구자 주포를 구입해서 운용에 큰 만족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12월 노르웨이 육군과 2,132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23운과 탄약 운반차 6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작년 11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K9 썬더 155 자주포 3운, K10 탄약제 보급 차량 8대를 인도하는 옵션에 서명하며 추가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은 결국 독일 레오파드 EA8에 밀려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는데 그럼에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노르웨이의 신뢰는 낮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대공방어에 투자하고 장거리 사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에 독일 레오파드 EA8 주력 전차 18대를 구매하는 옵션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를 더 구입하기보다는 300km 대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실전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가 천무를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사우디는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보이거나 같은 무슬림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게 격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아랍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싸워왔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는데 큰 타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사용한 무기가 천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인데 미국 M270MLRS와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 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천무 포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진여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격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데뷔였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K9자 주포에 이어 K239 천무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명품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동시는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위산업 야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는 기사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반을 닦을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니지넥스원과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한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이는 사우디로 조단위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는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와 천궁을 위해 체결한 35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사우디는 인도에 이어 세계어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으로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로켓 탄도미사일, 무인기 미움 드론 공격 위협에 처해 있어 방공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사우디는 천궁이를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사우디로 수출기를 열면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국의 독과점 지위를 깰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전망 가운데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에 무기를 수출할 일은 없겠지만 중국의 위협을 받는 대만에게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점점 국방 강화가 절박한 국가들에게 한국은 구세주 같은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국 인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마노즈 판데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K9 자주포 바지라 추가 도입과 드론 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 방안을 통해 K9 자주포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인도 수출형인 K9 자주포 바지라 천둥의 힌디어 백문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도의 K9 추가 구매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를 성공하자 중국 제압용으로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는 중국산 자주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나 로켓포의 기술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중국은 자신들의 로켓 기술 응용력을 과시해 비웃음을 산 바 있습니다. 중국 소방대에 산불진화 24연장 122mm 다연장 로켓이 있다고 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연장 로켓 소방차는 산림 화재용으로 군 다연장 로켓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번에 24발의 소화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3km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불이 잘 나는 미국에서도 안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소화 효과도 검증이 안 되었고 불량으로 인해 불확산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민간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려면 불에 잘 붙는 나무를 없애는 방식이군요. 역시 대륙의 발상 신박하네요. 며칠 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마하 5 이상이 속도와 더불어 7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해 요격이 불가능한 데다 불규칙적 회피 기동 능력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끝낸 국방부 측에선 북한의 발사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볼 수 없으며 핵심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마하 5 수준으로 빠르지만 고도는 50km 이하로 매우 낮고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7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지도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동형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범 모델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게 되자 중국 측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강력한 동맹인 줄 알았던 러시아 측에서 한국에게 극초음속 관련한 핵심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 중국의 핵심 전략 자산들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측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와 충돌할 경우 상상 이상의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 엄포를 놓으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서방 세계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에 러시아와 중국은 동변상련의 처지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산권을 대표하는 양국은 과거부터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훨씬 더 잦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세계적 철수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 러시아와 중국은 중국의 닝샤 자치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군사훈련이 일반적인 훈련과 다른 점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지휘통제권을 적용해 미국과의 분쟁을 염두에 둔 최초의 훈련이며 양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해당 훈련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참관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항공모함, 잠수함 등 첨단 전략 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과 전략 자산 개발 등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협력 중인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슬쩍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모델이 등장하자 중국 측은 매우 당황하며 러시아를 향해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모델인 하이코어를 공개했습니다. 하이코어는 길이는 9m, 무게는 2.5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시험 모델이지만 탄두와 레이더만 장착하게 되면 당장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갖춘 하이코어는 올해 첫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극초음속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려 20년 전인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되는 램제트 엔진을 개발해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에 탑재되는 제트 엔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램제트 개발에만 몇 년 이상 몰두하던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부터 극초음속 핵심 기술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고, 곧이어 극초음속 엔진에 필요한 공기흡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엔진은 기존 엔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공기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엔진이 온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극초음속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한국은 극초음속 관련 데이터를 쌓아와 2018년부터는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하5의 속도면 중국이 현재 상용화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맞먹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기술이 있기까지 러시아 측이 알게 모르게 많은 기술 지원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소련은 신흥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 당시 빌려간 금액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10%가 넘는 수준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오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이라는 국가는 결국 붕괴했고 경제적으로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측에서는 한국에게 갚을 돈이 없자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군수물품으로 받는 불곰 사업은 여러 해에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차와 장갑차부터 대전차 미사일, 대공미사일 등이 들어왔고 잠수함과 헬기까지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측 장비를 해체 후 다시 조립해 분석한 뒤 한국형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략 장비도 있지만 불곰 사업으로 인해 개발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불곰 사업 이후 한국이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 진행한 나로 프로젝트에서도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력을 하며 한국의 우주 개발 기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는데, 러시아의 항공우주 기술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의 우주 개발 경험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로 프로젝트를 통해 순수한 우주 개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로 발사 연구를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한국이 가장 가까운 적성국인 중국과 일본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합동 개발한 나로호의 킥모터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추진체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항목킬러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공개되며 중국이 전략 자산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 수백 km밖의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한국의 잠수함에서 조용하게 발사할 수도 있기에 중국이 20년 동안 100조 원을 넘게 투입하여 연구 개발한 항공모함을 단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장비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해군은 급격히 커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접한 서해에서 활동이 잦아지고 있기에 한국의 항목킬러와 같은 전략 자산의 중요도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확보한 일부 전략 자산의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전해져 온 것을 확인한 중국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혈맹인 줄 알고 서방 세계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했지만 정작 러시아 측의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다른 어설픈 기술도 아니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으로 중국의 전역을 타격 가능하며 오랜 기간 공들여 개발한 덩치만 커다란 중국의 항공모함을 단 한 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레이더에 쉽게 포착하고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중국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전략 장비입니다. 한국은 작은 국가이지만 주변국들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만한 첨단 전략 장비를 확보하고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으로 한국의 군사력 개발에 큰 제약이 있었기에 한국은 최첨단 전략 무기를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한국이 미국과의 사거리 협정이 종료되자마자
차세대 현무미사일을 공개했다며 이것은 한국이 미리 개발해두고 숨겨왔던 것을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 개발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미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또한 상용화에 앞두고 있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기대되는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접한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의 발사체를 빠르게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선 음속의 3배 즉 마하 3 수준의 속도로 요격하고 있지만 극초음속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발사체를 만든다면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현재까지 미국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초강대국 미국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성공한 극초음속 기술 시험에 실패했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며 방어하기 어렵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미사일 S-500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아직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그 뿌리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에서 왔다는 것으로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미사일 기술을 접목시키면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와 비슷한 어쩌면 러시아를 뛰어넘는 기술적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진 러시아의 츠르콘 미사일의 외형이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산업의 뿌리가 러시아에서 시작된 만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주장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의 군의 잠수함에도 탑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중국이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를 비롯한 태평양 일대에서 무겁고 느린 중국의 항모가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의 전략 자산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부터 항공모함을 숨기기 바쁜 상황이 올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에 맞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중국이지만 알고 보니 러시아는 한국에게 막대한 기술 전수를 해주며 중국의 턱 밑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장소는 놀랍게도 한 나라의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40세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를 35세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기각 이유를 피선거권 연령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 판단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날 헌재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경우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이 내년 2월 대선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그대로 40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상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은 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이날 오후 재판을 다시 열더니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이거나 선출직에 오른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심사했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내린 결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같은 날 오후에 내놓은 것으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은 연령과 관계없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는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무려 70%,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정치인입니다. 10년에 가까운 임기 동안 가장 낮았던 지지율이 50%대 초반이었고 인도네시아 대중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조코 위도도와 붙어서 2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이번에 또다시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상한 것은 자신의 정적인 프라보어를 조코 위도도가 왜 국방부 장관에 앉혔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프라보어의 막대한 정치적 뒷배경 때문입니다. 비록 이혼하긴 했지만 프라보어는 인도네시아를 30년 넘게 지배한 수하르토의 사위이고 수하르토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미는 후보입니다. 지금도 수하르토파들이 막강하기에 아무리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위라고 해도 프라보어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국방장관에 앉혔던 것입니다. 근데 더 막장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야당이자 군부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반해 조코위 대통령의 여당 후보는 계속 2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여당 후보가 왜 야당이자 정적인 프라보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것일까요? 조코위의 인기를 등에 업을 만도 한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러닝메이트가 바로 조코위 현 대통령의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으로 밀기 위해서 정적인 프라보어와 손을 잡았고 자신의 가문을 인도네시아 정치 왕조의 하나로 세우기 위해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의 입장에서도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는 있긴 하지만 언제 판도가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정적인 조코위의 장남이라 해도 그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여겼을 테고 조코위의 입장에서는 프라보어와 비록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지만 자신의 퇴임 후가 보장되고 아들들이 정가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라보어와 손을 잡아 정치 왕조를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 진영 후보와 손을 잡은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은 2030대 젊은 층의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MZ세대는 전체 인구 중 50%가 넘는 중요한 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장남은 정치 경력이 고작 2년밖에 안 된 새내기에 불과하지만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이들의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니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어파가 36세밖에 안 된 조코위의 장남을 위해 선거법까지 바꾸는 야합을 진행한 것인데요.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프라보어가 젊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조코위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지목하는 신중하고 계산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권위주의자인 프라보어가 출신 배경 이념 등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조코위와 손잡았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코위 프라보어 연합의 의도대로 엎치락 뒤치락 하던 대선 후보 지지율은 프라보어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만 가준다면 보나마나 프라보어가 당선될 것이고 조코위 대통령의 첫째 아들은 36세의 나이로 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조코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역시 28살에 불과한데 당 대표가 되었으니 인도네시아 정치판이 얼마나 가문 중심의 기득권이 팽배해 있는지 알만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먹기일 줄 알았던 이번 대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위를 도우려 했던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아나르 우스만 헌법재판소 소장이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과 관련된 선거법 위헌 심판 결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며 소장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또한 향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위헌 심판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위의 장남을 도우려 했던 고무부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법이 위헌이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5대4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아나르 소장의 찬성표가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의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했고 기브란 시장은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아나르 소장이 판결에 관여한 것 자체가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결국 아나르 헌재 소장이 해임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은 누가 봐도 조코이 대통령이 프라보어의 러닝메이트로 아들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그대로 장남에게 넘겨줬고, 이를 위해 친인척인 헌법재판소장까지 동원해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거법까지 개정하면서 과욕을 부리던 조코이 프라보어 연합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차르타 폴리티카의 조사 결과 프라보어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의 지지율은 34.7%를 기록, 36.8%를 얻은 여당 후보 간자르 주지사에 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간 KF21분담금 문제의 주범인 프라보어, 현직 조코 위도도 대통령 모두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떼고 코 푸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어 후보가 간자르 후보에 뒤진 것은 약 6개월 만의 일로 선거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조코이 대통령과 프라보어의 커넥션에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약 절반인 48.9%는 조코이의 장남인 기브란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38.2%만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왕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 왕조를 구축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의 대를 이은 가문 정치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딸이자 5대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가 현 집권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PDIP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그의 딸인 푸안 마하라니는 하원 의장을 맡고 있으며 차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을 정도이니 말 다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수실로 밤빵 유도요노의 아들도 야당인 민주당 PD의 대표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가문 정치가 뿌리 깊이 박혔는데요.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2014년 조코이 대통령은 자신은 엘리트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부패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장남을 무리하게 부통령 후보에 올려놓음으로써 조코이 대통령 역시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막장 드라마가 난무하는 이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떤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프라보어 국방장관일지 아니면 간자르 전 주지사일지 인도네시아 대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중정책 기조를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탈중국화 얻는 점에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장만 다른 탈중국화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무슨 자신감인지 으름장을 놓으며 해볼 테면 해봐라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핵심 반도체 장비를 개발했다며 좋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10년 전 기술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의 기술을 날로 발전되며 이번에도 세계 최초로 신기술을 공개하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 극과 극을 달리는 한국과 중국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시작된 탈중국 현상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지칠 중 유일한 이탈리아의 1대1로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1대1로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은 끔찍한 행위였다며 1대1로 탈퇴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이전부터 1대1로에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끔찍한 결정이었다고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대1로에 가입한 이탈리아는 오는 12월까지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참여 기간이 5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경제적 이점을 내세워 이탈리아를 붙들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탈리아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1대1로는 중국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경제와 무역, 기업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정신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도 최근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독일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필수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 체제의 라이벌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데 중국 전략을 발표하며 중국과 멀어질 결심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중국과 거리두기에 들어간 이유와 달리 중국과 밀착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줄이기로 하는 등 EU의 대중 전략인 디리스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친중 정책을 펼쳤던 메르켈 시대와의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도 중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쳤는데요.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몽골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희토류에 대한 협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협력 소식은 중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그간 몽골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의존해왔기에 미국과 손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몽골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는 10대 자원 부국이지만 자본과 인프라 부족으로 그간 충분히 빛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도 이달 1일부터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상황에서 몽골의 광물 자원을 직접 공수할 길이 열린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어 중국만 벙찐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너도 나도 탈중국을 가속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은 무슨 자신감에서인 핵심 반도체 장비를 독자 개발했다며 자랑하며 떠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적 지배에 대한 반감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각국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리튬, 코발트, 희토류 원소의 주요 생산국인 호주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공 능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각국의 이런 탈중국 현상은 비단 광물 자원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닌 중국이 민감해하는 반도체 분야를 향해서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2019년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업체 ASML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 필수 장비 EUV 장비에 중국 수출을 규제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 장비에 대한 규제를 9월부터 시작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중국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앞으로는 DUV 노광 장비를 중국으로 판매할 경우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사실상 수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도 반도체 장비 23종 수출 규제안을 내놓으며 중국 수출 규제에 나섰는데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관련 설비와 3D 낸드 플래시 생산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규제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는데 일본 기업이 우호국을 제외한 나라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별도의 국가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규제 조치로 일본 역시 미국 요청으로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이 자체 기술로 핵심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며 엄청난 환호성을 터뜨렸지만 정신승리에 불과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한 기술이 10년 전 구형 반도체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아직까지 일부 반도체 제작에 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연말까지 100% 중국 기술로 개발한 28나노 DUV 노광 장비 SSA810을 고객께 인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데 쓰는 핵심 장비로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을 막자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런 사실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도 28나노대 반도체 생산량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파운드리 1인 SMIC는 베이징 선전상하이 텐진 4곳에 28나노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생산 라인 구축에 돌입했는데 중국 내에선 중국산 28나노 장비가 양산되면
반도체 산업에 활기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28나노는 2011년부터 상용화된 구형 기술로 미래 기술과 직결된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직까지 28나노가 자동차, 무기, 오지 등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곤 하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으며 결국엔 중국의 주요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가 다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미국이 EU와 손잡고 중국의 구형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면서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반도체, L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금지,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결정타를 날려버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지만 중국이 반도체 소재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이 맞받아친 거라 중국 옥죄기가 더 거세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반도체 업계 상황은 중국과 극과 극을 달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승장구 중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의 3nm 공정 수율이 TSMC를 역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분야까지 삼성이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의 초미세 공정 수율에 대해 4nm 공정이 75% 이상 이르렀다고 추정하며 TSMC를 거의 다 쫓아왔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4nm 공정에서 80%에 육박하는 수율로 오랜 기간 강세를 나타냈는데 그 뒤를 따르던 삼성이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따라잡은 겁니다. 특히나 최신 공정인 3nm의 경우 삼성의 수율이 60% 이상에 이르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TSMC의 수율을 제치며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더군다나 삼성은 이제 1.4나노 양산 계획도 반도체 업계 내에서 가장 빠릅니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개발 및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의 반도체 기술 초격차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TSMC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최근 SK하이닉스가 321단 4D 낸드 샘플을 공개하며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반도체 업계 최초로 300단 이상 낸드 개발 양산에 나서기로 하면서 또 세계 최초 기록을 세운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행사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에서 321단 1TB TLC 4D 낸드 플래시 개발 경과를 발표하고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321단 1TB TLC 낸드는 이전 세대인 238단 512GB 대비 생산성이 59% 높아졌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더 높은 단수로 적중, 한 개의 칩으로 더 큰 용량을 구현할 수 있어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 가능한 전체 용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열린 FMS 2022에서 세계 최고층 238단 512GB TLC 4D 낸드를 공개했었는데 이번에 적증 한계를 다시 돌파해 반도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양산 중인 현존 최고층 238단 낸드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으로 321단 낸드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300단대 낸드의 경우 2025년 상반기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